한국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기만 해도 암기되게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고조선의 사회와 문화. 고대 고조선. 고조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예요. 단군왕검이 세웠다고 전해지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어요.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와 교류하면서 성장했는데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고조선의 정치 체제를 보면 왕 아래에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조선이 이미 체계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한반도 남부 지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어요. 특히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업도 발달했답니다. 사회적으로는 범금 8조라는 법이 있었어요. 원래 8개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을 통해 고조선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계급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유물들이 발견된 지역을 통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답니다. 6.25 전쟁. 현대 정부 수립 후.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볼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싸운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터지자 북한군은 빠르게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고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어요. 국군과 정부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죠. 이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어요. 유엔군은 16개국에서 파병되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어요.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어요. 이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죠. 하지만 그해 10월 중국군이 대규모로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밀려오자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후퇴해야 했고 1951년 1월에는 서울이 다시 함락되는 일사후퇴가 일어났어요. 이후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1951년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어요. 협상은 2년 넘게 계속되었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정전협정에 한국 정부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만 서명했어요.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남북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어요.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예요. 1861년에 완성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했어요. 김정호는 이 지도를 목판으로 제작했어요. 목판이란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서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번 판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어서 대량 인쇄가 가능했어요. 대동여지도의 특징 중 하나는 산맥과 하천이 아주 자세하게 표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줄기는 굵고 가는 선으로 높낮이를 구분했고 강과 하천도 정확하게 그려넣었어요. 또 도로망에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게 했어요. 지도 기호도 사용했는데 성곽이나 역참, 봉수대 같은 것들을 기호로 표시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었어요. 전체 지도는 22첩으로 나뉘어 있어서 접었다 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필요한 부분만 펼쳐서 볼 수 있어 휴대하기에도 편리했어요.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외에도 청구도라는 지도를 만들었고 대동지지라는 지리서도 저술했어요. 그는 평생을 지도 제작에 바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예요.
교육입국 조서와 한성사범학교. 근대 개항기. 개화기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어요. 당시 조선은 서양 열강과 일본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거든요. 고종은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교육이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조서에서는 지식을 갖춘 백성이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지요.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된 후 정부는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했어요.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교원 양성학교예요. 교사를 길러내서 전국에 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지요. 이 학교는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같은 시기에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들도 설립되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동문학, 일본어와 영어 등을 가르치는 유경공원 등이 있었어요. 민간에서도 교육 열기가 높아져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같은 사립학교들이 세워졌고요. 원산학사는 1883년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로 평가받아요.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대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 개화기 국내 학교와는 성격이 달라요. 무령왕릉. 백제 웅진시대.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에요. 충청남도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이 무덤은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배수로 공사 중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어서 정말 귀중한 유적이 되었습니다. 무령왕릉이 특별한 이유는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덤 안에서 지석이라는 돌판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무령왕이 523년에 62세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확인되는 백제 무덤은 무령왕릉이 유일해요. 무덤의 구조를 보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쌓았어요. 이런 벽돌 무덤 양식을 전축분이라고 부릅니다. 무령왕릉에서는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왕과 왕비의 금제 관장식, 금귀걸이, 금동신발 등이 나왔어요. 특히 진묘수라는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조각상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도교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본에서만 자라는 금송으로 만든 관이 발견되어서 당시 백제와 일본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주 4.3 사건. 현대 정부 수립기. 제주 4.3 사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역사예요. 당시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주도 주민들 중 일부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고 이에 따라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켰어요. 미군정과 이후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토벌대를 보냈는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만 명이나 희생되었어요.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이야기조차 금기시 되었다가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서 비로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초는 이 사건의 참상을 문학으로 알린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공려 제도와 원 간섭기 사회. 고려 후기. 고려시대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공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의 젊은 여성들을 원나라에 보내야 했어요. 공려로 선발되면 그 집안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모두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해요. 1년에 한두 번씩 선발이 있었고
한 번에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뽑혀갔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녀로 뽑히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 서둘러 혼인시키는 조혼 풍습이 생겨났어요. 또 이 시기에는 몽골의 영향으로 변발이나 몽골식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어요. 변발은 머리 양쪽을 밀고 뒤로 닦는 몽골식 머리 모양이에요. 원간섭기에는 고려의 왕들도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왕의 호칭도 낮춰 불러야 했어요. 충렬왕, 충선왕처럼 왕의 이름 앞에 충자가 붙은 것도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였어요. 이처럼 원간섭기는 고려가 자주성을 많이 잃었던 힘든 시기였어요. 신해통공과 조선 후기 경제 변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시전 상인과 관련된 변화가 중요해요. 시전이란 한양의 종로거리에 있던 관허 상점을 말해요. 이 시전 상인들은 특정 물건을 독점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해요. 금난전권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 즉 난전이 물건을 파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정조 때인 1791년에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이 정책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어요. 유기전은 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6종류의 큰 시전이에요. 신해통공 이후 일반 상인들도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한편 조선 후기에는 농업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모내기법, 즉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벼와 보리를 같은 논에서 번갈아 짓는 이모작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일부 농민들은 광작, 즉 넓은 땅을 경작하는 분홍으로 성장하기도 했어요. 또한 인삼, 담배, 면화 같은 상품 작물 재배도 늘어났어요. 광업에서는 덕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덕대는 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상업, 농업, 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주조된 화폐예요. 조선 후기가 아니라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식민지 법령의 변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관련된 법령들의 병화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은 1910년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후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우리 민족을 억압했어요. 이 법령들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 크게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 통치기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했어요.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다스렸죠. 이때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한국인에게만 태형, 즉 곤장을 때리는 형벌을 가했어요. 또 관리와 교원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는데 이것은 무력으로 위협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재판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꾸었어요. 겉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었어요. 관리와 교원의 제복 착용과 대검 폐용도 폐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수와 경찰서가 오히려 늘어나서 감시와 탄압이 더 강화되었어요. 치안유지법도 이 시기인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어요. 이 법은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폐지되지 않다가 보호관찰 제도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고려 태조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 고려 정기.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왕건은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인물이에요. 후삼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반도를 다시 통일한 왕이기도 해요. 태조 왕건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각 지역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호족들이 있었어요. 호족이란 지방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세력가들을 말해요. 왕건은 이들을 억누르기보다는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혼인 정책이에요. 전국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에게는 29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성 정책이에요. 사성이란 왕의 성씨인 왕씨를 내려주는 것을 말해요. 공을 세운 호족이나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왕씨성을 하사해서 왕실의 일원처럼 대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호족은 왕실과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더욱 충성하게 되었어요. 태조 왕건은 또한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발해의 마지막 태자인 대광현이 수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고려로 오자 왕건은 그에게 왕씨성을 내리고 왕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처럼 태조 왕건은 포용과 통합의 정책으로 고려의 기틀을 다졌답니다. 공려제도 고려 후기 공려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원나라는 고려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려였어요. 공려란 고려의 여성들을 원나라로 보내는 것을 말해요. 원나라 황실이나 귀족들의 시중을 들게 하려고 어린 여성들을 데려간 거예요.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정말 큰 슬픔이 있었어요. 자식을 원나라로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번 떠나면 다시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 급하게 결혼시키는 일도 많았어요. 이것을 조혼 풍습이라고 해요. 원래는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는데 공려로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어린 나이에 서둘러 혼인을 시킨 거예요. 공려를 뽑아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도 있었는데 이것을 결혼도감이라고 불렀어요. 결혼도감이 설치되면 미혼 여성들의 혼인을 금지하고 공려를 선발했어요. 원나라의 이런 요구는 고려 사람들에게 정말 큰 고통이었답니다. 주시경 근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주시경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시경은 1876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국어학자예요. 그는 우리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구자로 한글의 과학적 연구에 평생을 바쳤어요. 주시경은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신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1896년에는 독립신문 창간에 참여했는데 이때 독립신문이 최초의 한글 전용신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그는 1910년에 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은 우리말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저서예요. 안타깝게도 주시경은 1914년 서울에서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주시경의 제자들로는 김두봉, 최현배, 이긍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조선어 학회를 이끌면서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썼어요. 주시경은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국어 연구에 매진했어요. 국문연구소는 1907년에 설립된 국어연구기관으로 주시경은 여기서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는 한글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주시경은 짧은 생애였지만 우리말 연구의 기초를 닦아서 후대 국어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육사 일제강점기 이육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에요. 본명은 이원록인데 264라는 수임번호에서 따온 이육사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해요. 190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1927년 조선은행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어요. 1932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교해서 독립운동에 힘썼어요. 이육사는 저항시인으로도 유명한데요. 광야, 절정, 청포도 같은 시를 발표해서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문학으로 표현했어요. 그의 시들은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광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육사는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했어요. 광복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여러 중요한 경제적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 순서를 알아두면 좋아요. 먼저 1996년에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했어요.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선진국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으로 1995년에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사실 OECD 가입보다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 1년 먼저였어요. 그리고 고속철도 KTX는 2004년에 개통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하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 1995년, OECD 가입이 1996년, 고속철도 개통이 2004년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백제웅진천도. 삼국시대 백제웅진 시기.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백제는 원래 한성, 지금의 서울 지역에 도읍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475년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해 왔거든요. 이 전쟁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한성마저 함락되고 말았어요. 백제로서는 정말 큰 위기였죠. 이때 급하게 도읍을 남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웅진이에요. 웅진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이에요. 공산성이 있는 곳이죠. 백제는 이곳 웅진에서 약 60여 년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538년에 성왕이 다시 도읍을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옮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백제의 수도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옮겨간 거예요. 웅진천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 한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청화백자.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도자기가 발달했어요. 그 중에서 청화백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자기예요. 청화백자는 흰 바탕에 푸른색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인데요. 이 푸른색을 내는 안료를 회회청 또는 토청이라고 불렀어요. 이 안료의 정식 이름은 코발트예요. 코발트는 원래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매우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청화백자가 사치품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청화백자를 사용할 수 없었고 왕실이나 양반들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었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던 분원에서 청화백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분원은 조선시대의 왕실용 도자기를 만들던 관영 도자기 제작소예요. 이곳에서 청화백자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답니다. 청화백자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순백색의 백자, 철사로 그림을 그린 철화백자 등 다양한 백자가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유명했는데요. 청자는 푸른빛이 도는 도자기로 비색청자라고도 불렸어요. 고려 청자 중에서도 상감청자는 무늬를 파고 그 안에 다른 색흙을 채워 넣는 독특한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고려만의 독창적인 예술품으로 손꼽혀요. 균역법. 조선 후기. 조선 영조 때 균역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양역,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는 군역의 부담이 너무 무거웠어요. 원래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야 했는데 이게 백성들에게 큰 짐이었죠.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50년에 균역법을 시행했어요. 균역법의 핵심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예요. 백성들의 부담을 절반으로 확 낮춰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군포를 반으로 줄이면 나라 재정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웠을까요? 먼저 결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거둔 거예요. 토지세를 추가로 걷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 거죠. 또 어염세와 선박세 같은 잡세 수입을 균역청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일부 상류층, 특히 양반 중에서 관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무군관포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내게 했어요. 원래 양반은 군포를 안 냈는데 일부라도 부담하게 만든 거예요. 균역법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을 유지하려 한 영조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이에요. 삼국시대 초기 형세와 4세기 정세. 삼국시대. 삼국시대 초기의 형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4세기경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있었어요. 이 시기는 삼국이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한 때예요. 먼저 고구려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구려는 원래 졸본성을 수도로 삼았는데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국내성은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고구려는 크게 성장했어요. 4세기 고구관왕 때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전쟁을 벌였는데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관왕이 전사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백제는 근초고왕 때 마한 지역을 완전히 통합하고 고구려를 압박할 정도로 강성했어요. 그런데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건 훨씬 나중인 538년 성왕 때의 일이에요. 신라는 이 시기에 아직 성장 초기 단계였어요. 신라에서 최고 지배자를 마립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네모랑 때부터예요. 마립간은 대수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화랑도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된 건 6세기 진흥왕 때의 일이에요. 이처럼 삼국시대는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이재현과 고려시대 제도. 고려 후기. 이재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재현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예요. 1277년 충렬왕 때 개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1301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광종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문과와 잡과로 나뉘어 있었어요. 과거를 주관하는 기관은 지공거라고 불렀어요. 지공거는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시험관을 말해요. 이재현은 1353년 공민왕 때 부원군으로서 지공거에 임명되어 과거를 주관했어요. 또한 이재현은 여공패설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패설은 짧은 이야기나 일화를 모아놓은 문학 형식이에요. 수필 형식의 글로 당시 사회 모습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재현은 1356년에 문화시중에 올랐어요.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최고 관직 중 하나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또한 그는 1357년에 국사와 금경록 편찬에 참여했어요. 고려시대에는 조상의 공덕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음서제도도 있었어요. 음서는 과거를 보지 않고도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제도예요. 한편 무신정권 시기에는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는데요. 최충원이 만든 이 기구의 장관인 교정별감이 국정을 총괄했어요. 경복궁. 조선 정기. 경복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경복궁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처음 지은 궁궐이에요.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자 가장 으뜸이 되는 궁궐이라서 법궁이라고 불렀어요. 법궁은 임금이 주로 머무르며 나라를 다스리던 정식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또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궐이라고도 불렀어요.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인데요. 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조회를 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에요. 근정전이라는 이름은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경복궁 안에는 경회로라는 아름다운 누각도 있어요. 연못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이에요. 그리고 향원정이라는 정자도 있는데 연못 안에 작은 섬 위에 세워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었어요. 이것을 경복궁 중건이라고 해요.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발행했어요. 청동기 시대의 생활과 문화. 선사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대해 편하게 알아볼게요.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해당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청동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과 청동 방울, 청동 거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반달돌칼이라는 도구로 벼 이삭을 수확했어요. 반달돌칼은 반달 모양의 돌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꿰어 손에 쥐고 사용했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사회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빈부격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땅 위에 움집을 짓고 살았고 죽은 지배자는 고인돌이라는 큰 무덤에 묻었어요. 고인돌은 커다란 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권력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조미수 통상조약. 조선 후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조약은 1882년에 조선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그 배경에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880년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이 책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을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해요. 조선 정부는 이 전략을 받아들여서 미국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했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 조항이 있어서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이건 이전의 조일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에서는 없던 것이에요. 또한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이 다른 나라에 특혜를 주면 미국에게도 같은 특혜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거중 조정 조항도 있었는데 제3국이 조선을 부당하게 대할 경우 미국이 중재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을사늑약 때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서양 국가들과도 비슷한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건은 1811년 조선 순조 때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예요. 홍경래는 평안도 용강 출신의 몰락 양반이었어요. 그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는데 당시 평안도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높은 관직에 오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조선시대에는 서북지방, 그러니까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 사람들을 서복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조정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능력이 있어도 중한 관직에 진출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홍경래는 이런 지역 차별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군칙, 김사용 같은 사람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가산에서 거병해서 빠르게 세력을 넓혀나갔어요. 청천강 이북 지역 대부분을 장악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정주성에서 관군에 포위되어 약 4개월간 항전하다가 결국 진압되고 말았어요. 이 봉기가 일어난 배경에는 서북인에 대한 차별, 세도 정치로 인한 사회 혼란,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당시는 안동 김씨 같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시기였거든요.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 있었어요.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조선 후기. 동학 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농민 봉기예요. 이 운동의 지도자는 전봉준이었는데 그는 키가 작아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볼게요. 당시 조선은 안으로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했고 밖으로는 일본과 청나라 같은 외세의 침략 위협이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어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1894년 1월 전봉준은 고부에서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바로 고부밀란이에요. 이후 농민군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백산에 집결했고 여기서 4대 강령을 선포했어요. 그 내용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 충효를 다할 것,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없앨 것이었어요.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이기고 북쪽으로 진격해서 전주성까지 점령했어요. 이에 놀란 정부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자 일본도 군대를 보내왔어요.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하약을 맺고 물러났어요. 이후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스스로 개혁을 실천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했어요. 이것을 2차 봉기라고 해요. 남쪽의 전봉준 부대와 북쪽의 손병희 부대가 논산에서 합류해서 서울로 진격했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신식 무기에 맞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결국 전봉준은 붙잡혀 처형되었고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은 이후 항일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후기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었어요. 이 시기는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 각국의 통상을 요구하며 밀려오던 때였어요. 흥선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 배경에는 위정척사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악한 것이란 서양의 문물과 천주교를 의미했어요. 이 시기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가 1866년에 일어났어요. 프랑스는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쳐들어왔지만 조선군에 의해 물러났어요. 그리고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한 신미양요가 발생했어요. 미국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빌미로 침략했지만 역시 격퇴당했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어요.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이 비석은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라 경순왕의 고려 항복. 고대 후삼국 시대. 신라 경순왕의 항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 중 하나였어요. 무려 1000년 가까이 이어졌죠. 하지만 후삼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힘은 많이 약해졌어요.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등장하면서 신라는 점점 작은 나라가 되어갔죠.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935년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했어요. 더 이상 싸워봤자 백성들만 고통받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왕건은 경순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신라의 수도였던 설화벌을 경주로 이름을 바꾸고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어요. 사심관이란 자기 고향 지역의 일을 살피는 관리를 말해요. 또한 왕건은 자신의 딸을 경순왕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신라는 평화롭게 고려에 통합되었고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참고로 후삼국 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889년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고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918년에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 930년에는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를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935년에 신라가 항복하고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완성되었답니다. 도병마사 고려 고려 시대에는 중요한 국가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 기구들이 역할을 나눠서 덩당했어요. 그 중에서 국방과 군사 문제처럼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특별한 기구가 있었는데 바로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합자기구였어요. 중서문화성은 고려의 최고 행정기관이었고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곳이에요. 이 두 기관의 높은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방정책이나 군사 문제를 함께 의논했던 거예요.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그 기능도 점점 확대되어서 국방뿐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 전반을 논의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고려의 다른 기구들도 알아두면 좋아요.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했고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았어요. 의정부는 조선시대의 최고 행정기관이니까 고려시대와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 후기 가족 제도의 변화 조선 정기 조선 후기에는 가족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선 전기만 해도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고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먼저 재산 상속에서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을 우대하는 원칙이 자리 잡았어요. 예전에는 균등하게 나눴는데 이제는 맏아들이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제사 문화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맏아들이 제사를 전담하게 되었어요. 또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족보 기록 방식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먼저 적고 딸은 나중에 적거나 아예 빠지기도 했어요. 혼인 풍속도 변화가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인하고 처가에서 오래 머무르는 남기 여가 혼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후기에는 혼인 후 신부가 시댁으로 가는 친형제가 정착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북의 중심의 가족 질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새마을 운동 현대 중기 새마을 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작된 농촌 근대화 운동이에요. 당시 우리나라는 경부 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되면서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농촌은 여전히 초가집에 좁은 길, 낙후된 환경 그대로였어요. 이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새마을 운동의 구호는 근면, 자조, 협동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일하자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마을 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꾸고 다리를 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는 시멘트와 철근 같은 자재를 지원해주고 주민들은 직접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새벽종이 울리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노래가 바로 새마을 운동을 상징하는 새마을 노래예요. 이 운동 덕분에 농촌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농가 소득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너무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전통 가옥이 사라지고 때로는 관 주도로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균역법. 조선 후기. 영조는 조선 후기의 왕으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은 1750년에 시행되었는데요. 원래 백성들은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야 했어요. 군포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는 배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운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이것을 1필로 줄여줬어요. 절반으로 확 줄인 거예요. 하지만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은 어딘가에서 채워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충 방법을 마련했어요. 먼저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쌀 2두를 추가로 걷었어요. 토지를 가진 지주들에게 부담을 조금 나눈 거예요. 또 어염세와 선박세도 새로 걷었어요. 어염세는 물고기 잡는 것과 소금 만드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고 선박세는 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줄어든 세금을 보충했어요. 균역법 덕분에 일반 백성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최치원과 육두품. 통일신라 후기.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요.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하고 관리로 일하면서 뛰어난 문장력으로 이름을 날렸죠. 특히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큰 명성을 얻었어요. 이 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황소가 읽고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예요. 최치원은 신라로 돌아온 뒤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렸어요. 당시 신라는 정치가 혼란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 거예요. 하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펴지 못했어요. 결국 벼슬을 버리고 해인사 등 여러 곳을 떠돌다가 가야산에 은거했다고 전해져요. 최치원은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은 골품제에서 진골 바로 아래 신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창까지만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들은 학문에 힘쓰거나 당나라 유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 했답니다. 육두품은 진골 귀족들의 독점적인 권력에 비판적이었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려 상감청자. 고려 중기.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자기예요. 특히 상감청자는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에요. 상감기법이란 그릇 표면을 파내고 그 자리에 흰 흙이나 붉은 흙을 채워 넣어 무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푸른 바탕에 흰색이나 붉은색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상감청자는 12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청자 기술을 배워왔지만 상감기법은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려청자, 특히 상감청자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고려의 자랑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있어요. 구름과 항무늬가 상감기법으로 새겨진 매병인데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에요. 고려 청자의 색깔은 비취색이라고 불리는 맑고 푸른 녹색이에요. 이 색을 내기 위해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서 구워내는데 온도와 습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의천. 고려 중기. 의천은 고려시대의 승려예요. 그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답니다. 의천은 불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불교를 깊이 배우고 돌아왔어요. 당시 고려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교종은 경전 공부를 중시하고 선종은 참선 수행을 중시했거든요. 의천은 이 둘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천태종을 개창했답니다. 천태종은 교관겸수라고 해서 경전 공부와 참선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의천은 또한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속장경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속장경은 불교 경전의 주석서들을 모은 것이에요. 의천이 입적한 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각국사라는 시호가 내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통사에는 의천의 행적을 기록한 대각국사비가 세워져 있어요. 훈련도감과 조선 후기 오군영.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중앙 군사 조직이 크게 변화했어요. 그 중에서도 훈련도감은 가장 먼저 설치된 중요한 군영이에요. 선조 26년인 1593년,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만들어졌어요. 왜 전쟁 중에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을까요? 기존의 군대로는 일본군을 막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훈련도감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 군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 조선의 군대는 농민들이 번갈아가며 군역을 지는 방식이었는데 훈련도감은 급료를 받고 군사훈련만 전문적으로 하는 상비군이었어요. 이들은 포수, 사수, 살수라는 세 종류의 병종으로 나뉘었어요. 포수는 조총을 쏘는 병사, 사수는 활을 쏘는 병사, 살수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병사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삼수병이라고 불렀어요. 훈련도감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군영이 생겨났어요. 어영청은 인조 때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서, 총영청도 인조 때 수도 외곽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해, 금이영은 숙종 때 궁궐 호위를 위해 설치되었어요. 이 5군영을 합쳐서 5군영이라고 해요. 일제강점기 회사령 폐지와 농촌진흥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어요. 먼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직후 회사령이라는 것을 공포했어요. 회사령은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었어요. 이건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1920년에 이 회사령이 폐지되었어요. 이때부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뀌면서 회사 설립이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일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1919년 3.1운동 이후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경제 정책도 일부 완화한 거예요. 또한 일본 자본이 조선에 더 쉽게 진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1932년에는 조선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어요. 이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농촌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자 일제가 농촌 안정을 위해 만든 기구예요. 농산어촌의 진흥에 관한 방침과 시설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이 두 시기 사이인 1920년대에는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어요. 이건 1920년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운동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쓰자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일제강점기 후기. 일제강점기 후반,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어요. 먼저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외우게 했는데 이건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이걸 암송해야 했고 각종 행사 때마다 따라 외워야 했어요.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신사는 일본의 신을 모시는 곳인데 학생들과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했어요. 이걸 거부한 기독교 학교들은 폐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1939년부터는 창씨 계명을 강요해서 한국식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쓰도록 했어요. 전쟁이 확대되면서 인력과 물자 수탈도 심해졌어요. 1938년부터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했어요. 처음에는 지원병 제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징병제와 징용제를 실시해서 강제로 끌고 갔어요. 공출이라고 해서 쌀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고 심지어 놋그릇이나 숟가락 같은 금속까지 걷어갔어요. 이 시기 여성들은 몸빼라는 바지를 입었는데 이건 일제가 전시체제에 맞춰 활동하기 편하게 입으라고 강요한 옷이에요. 치마 대신 다지 형태의 몸빼를 입게 한 거예요. 애국반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서 10가구 정도를 하나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고 공출 할당량을 채우도록 압박했어요. 세종의 칠정산 편찬. 조선 정기. 조선 세종시대의 과학과 역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종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재위했어요. 세종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로 손꼽혀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문학과 역법 분야가 대표적이에요. 당시 조선은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조선은 위도가 달라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정인지, 정초, 이순지 등 뛰어난 학자들에게 명하여 중국의 대명력, 수시력, 회회력 등 여러 역법서를 연구하게 했어요. 이런 노력 끝에 1442년에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완성되었어요. 칠정산이라는 이름은 해, 달, 그리고 5행성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내편은 중국 역법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고 외편은 아라비아 역법인 회회력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이로써 조선은 한양을 기준으로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종시대에는 이 외에도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이 같은 과학기구들이 제작되었고 측우기도 발명되어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신간회. 일제강점기 1920년대.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1920년대 중반 우리 민족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따로따로 활동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었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손을 잡고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7년 2월 서울에서 신간회가 창립되었어요. 신간회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만든 항일단체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였어요. 신간회의 강령은 크게 3가지였어요. 민족의 단결,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그리고 기회주의 배격이에요. 기회주의 배격이란 일제와 타협하려는 자치운동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신간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해서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제의 탄압과 내부 갈등으로 1931년에 해소되었어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는 여성들이 만든 근우회가 있었어요. 시문. 근대 일제강점기. 시문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작가이자 영화인이에요. 그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시문은 소설가로도 유명하지만 영화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가 감독한 영화 중에서 먼동이 틀 때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영화는 1927년에 개봉했는데 나운규의 아리랑과 함께 한국 무성영화 초기의 대표작으로 손꼽혀요. 시문은 영화 시나리오도 여러 편 썼고 영화 평론 활동도 활발하게 했어요.
그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글도 많이 남겼어요. 시문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는 상록수가 있어요. 이 소설은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상록수는 농촌 계몽운동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소설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분화로드 운동을 소재로 했어요. 분화로드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1930년대 조선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주도하여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는데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생활 개선을 도왔어요. 시문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소설로 형상화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노동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910년대에는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 통치 아래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노동쟁의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3.1운동 이후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 조금 느슨해졌거든요.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본격적으로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920년에는 조선노동공제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노동단체예요. 1924년에는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고 1927년에는 여기서 노동부문만 따로 떨어져 나와 조선노동총동맹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노동운동이 조직화되면서 노동쟁의 건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1929년에는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였어요. 원산의 부두 노동자들이 일본인 감독의 폭행에 항의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전국에서 성금이 모이고 연대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1930년대에 들어서면 노동운동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형태로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같은 경제적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제 타도라는 정치적 목표를 내세우게 된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운동이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위만 조선. 고대 고조선. 위만조선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만은 원래 중국 연나라 출신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194년경 연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위만은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했어요. 당시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을 믿고 서쪽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위만은 세력을 키운 뒤 왕검성을 공격해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활발하게 했어요.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하는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죠. 또한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철기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고 군사력도 강해졌어요. 이런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진번, 임둔 같은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며 영토를 넓혀갔어요. 위만조선은 약 80여 년간 존속하다가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어요. 강화도 조약. 근대 개항기.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약은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어요. 1875년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측량을 하다가 조선군과 충돌했는데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어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 외에 두 곳을 더 개항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산과 인천이 추가로 개항되었어요.
또한 일본 선박이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치외법권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강화도 조약은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다만 이 조약으로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긴 것은 아니에요. 외교권을 빼앗긴 것은 훨씬 나중인 1905년 을사늑약 때의 일이에요. 모내기법의 장단점. 조선 후기. 모내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모내기법은 이양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벼농사를 짓는 방식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논에 직접 벽실을 뿌려서 벼를 키웠어요. 이걸 직파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내기법은 달라요. 먼저 모짜리라는 곳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방식이에요. 조선 전기까지는 모내기법이 널리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를 옮겨 심은 직후에 물이 꼭 필요한데 가뭄이 들면 모가 다 말라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모내기법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저수지나 수리시설이 많이 발달했어요. 물을 안정적으로 댈 수 있게 되니까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모내기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모짜리에서 모를 키우는 동안 본 논에서는 보리를 재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땅에서 벼와 보리를 번갈아 짓는 이모작이 가능해졌어요. 또한 모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기 때문에 김매기, 그러니까 잡초를 뽑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크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노동력이 절약되니까 한 사람이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광작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졌어요. 다만 모내기법이 봄 가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었어요. 태종무열왕 김춘추. 통일신라 정기. 김춘추는 신라의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진평왕의 손자이자 이찬 김용춘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외교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는데요. 선덕여왕 때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가 백제에게 크게 지자 직접 고구려로 가서 군사동맹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협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갔어요. 진덕여왕 2년에 당태종을 만나 군사 원조를 약속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나당연합의 기초가 되었어요.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자 상대 등 알천 등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어요. 이분이 바로 태종 무열왕이에요.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기도 해요. 왕이 된 후에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660년의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던 중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문무왕이 뒤를 이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기록유산을 등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1997년에 등재되었죠. 조선왕조실록도 있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472년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역시 1997년에 등재되었어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단일 역사 기록물로 2001년에 등재되었어요. 동의보감은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적으로 2009년에 등재되었어요. 그런데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매우 중요한 책이지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는 등재되지 않았어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최고 법전이에요. 이 법전 덕분에 조선은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계 기록유산 등재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조선 후기. 김홍도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그는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동했는데 특히 정조의 총애를 받았어요. 김홍도의 호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단원 김홍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왕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 화가였어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그린 풍속화예요. 씨름하는 모습,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빨래하는 여인들 같은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어요. 특히 씨름도는 구경꾼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씨름 경기를 보는 장면인데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이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서당도에서는 훈장님께 혼나서 우는 아이와 그걸 보며 웃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어요.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와 신선도도 잘 그렸어요. 그는 배경을 거의 그리지 않고 인물에 집중하는 독특한 화풍을 보여줬어요. 추석과 세시풍속. 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예요. 음력 8월 15일에 지내는 명절로 한가위라고도 부르고 가배라고도 해요. 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명절이에요. 신라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길쌈 경쟁을 했어요. 8월 15일이 되면 누가 더 많이 짰는지 겨루고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아 축하하며 가무와 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추석에는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요. 성묘를 가서 조상의 무덤을 돌보기도 하고요. 강강술래 같은 전통 놀이도 추석에 많이 하는 놀이예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 여자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놀이인데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했어요. 추석과 관련된 속담도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은 한가위처럼 풍요롭고 좋기만 하라는 뜻이에요. 또 가을 맛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맛은 솔레에서 온다는 말도 있어요.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쪄서 솔향기가 배어들기 때문이에요. 비변사. 조선 중기 후기. 비변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변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치기구예요. 원래 이름은 비변사인데 비국이나 주사라고도 불렀어요.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시작했어요. 왜구나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 국방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1510년에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1555년에 을묘회병까지 겪으면서 상설기구로 바뀌었어요. 상설이란 항상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비변사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어요.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 기구가 된 거예요. 비변사에는 삼정승과 여러 판서, 그리고 각 군영의 대장까지 참여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원래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데 비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비변사는 고종 때인 1865년에 흥선 대원군이 폐지했어요.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의 기능을 되살렸어요.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과 IMF 외환위기. 현대 1993만 1998년.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어요. 문민정부라고도 불리는 김영삼 정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했어요. 먼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1993년 8월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던 관행을 없애고 본인 이름으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예요. 이를 통해 부정부패와 검은 돈의 흐름을 막으려 했어요.
또한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이것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였어요.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했어요. OECD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로 가입한다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닥쳤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를 흔히 IMF 외환 위기라고 불러요.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경연제도. 조선 정기. 경연은 조선시대의 왕에게 유학의 경전과 역사서를 강론하던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왕도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유교 경전을 읽고 설명하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경연이라는 말은 경서를 연구한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유교적 덕목을 갖추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길 바랐어요. 그래서 경연을 통해 왕에게 성리학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가르치려 했던 거예요. 경연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 특히 성종 때 크게 활성화되었어요. 성종은 경연을 매우 좋아해서 하루에 3번씩 열기도 했어요. 아침에 하는 조강, 낮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이 있었어요. 경연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주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같은 사서와 시경, 서경 같은 오경이었어요. 대학연이라는 책도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이 책은 제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정리한 책이에요. 경연을 담당하는 관청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성종 이후로는 홍문관이 경연 업무를 맡았어요. 홍문관 관원들이 왕에게 경전을 강의하고 토론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연이 항상 순탄하게 운영된 건 아니에요.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신하들 앞에서 유교 경전을 배우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조 때 경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어요. 반면 조광조는 경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경연을 통해 왕을 성리학적 이상에 맞게 교육하고 도학 정치를 실현하려 했어요.